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육조당경 그 교재의 제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리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육조당경의 성립이라든가 이 책에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은 책 뒤에 제가 해설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조금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같이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은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의 15쪽에 보면은 제목이 있죠. 근데 이 도낭본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요. 도낭본이라고 하는 자료가 1900년 초에 중국 도낭 석굴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당나라 말기 북송 초기에 도낭이라고 하는 지역이 천불동이라고 하는 석굴 사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중국의 관광지로서 잘 알려져 있죠. 그 도낭 지역이 이제 실크로드의 하나의 그 노선으로 돼 있는데 그 석굴 사원이 왜 그러면은 문을 닫게 됐느냐 하면은 모래 바람이 불어 닥쳐 가지고 이렇게 석굴 사원이 이렇게 사찰로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기가 척박해지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석굴 사원을 마련해서 수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그 지역을 떠나게 되겠죠.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 석굴 사원의 마지막으로 있던 어떤 성녀들이 그 도낭 그 천불동이라고 하는 천여 개의 그 석굴 사원이라고 하는 사찰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16번째 동굴 사원에다가 그것을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석굴 벽을 완전히 벽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900년도 중기 후기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900년도 중기 후기에 그 석굴 사원에서 그 벽을 막아놓고 지금까지 1900년대까지 약 1000년 동안 그것이 완전히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지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말기에 그 어떤 도사가 도교의 이제 도사가 거기에서 담배를 쭉 피우다 보니까 그 연기가 이렇게 벽 속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해서 문을 이제 벽을 두드려 보니까 안에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 이제 천여 년 동안 막혀 있던 벽이 틈이 갈라지고 해서 그걸 흘러 보니까 엄청난 경전의 사경, 도낭의 모든 그 시대 역사적인 자료, 불교의 경전들, 선어록들, 또 관청의 문서들까지 모든 자료가 거기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낭 자료라고 하는 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영국의 스테인이라고 하는 탐험가, 또 프랑스의 베리오라고 하는 탐험가, 소련의 레닌그라드의 여러 가지 탐험가, 일본의 오다니 탐험가들이 중앙아시아의 이 도낭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여 년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가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출토됨으로 해서 세계 모든 탐험가들이 중앙아시아의 도낭이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면서 돈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문자로서 세계 각국의 중앙아시아 언어 문자, 또 역사, 지리, 또 국가적인 관료의 모든 기록, 역사,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의 경전 내지 선종계통의 여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당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보당경 내지 육조당경으로 알려고 있죠. 육조당경 우선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아니면은 법보당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법보와 육조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같은 의미로서 이제 사용됐는데 이것은 원나라 때 몽산 덕이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육조당경이라는 책을 새로 재편하면서 그 사람이 편집한 덕이본 육조당경이 이제 고려에 전래됐고 또 고려에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
이 책은요, 육조당경이라는 책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도낭본하고 이 종류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요, 도낭본에는 12,000자 정도 됩니다. 글자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가 갖고 있는 이 책은 글자 숫자로 본다 한 12,000자 되는데 법보당경에는 약 24,000자 정도가 됩니다. 양적으로 보면 2배가 늘어났죠. 왜 이렇게 똑같은 육조당경이라는 책이 2배로 늘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최초의 원초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도낭본 육조당경인데 비해서 법보당경, 육조당경이라는 책은 송나라 시대의 전등록이라든가 육조 해능의 제자들이라든가 육조에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더 첨가시켜서 하나의 교재로서 재편을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2배가 증가됐습니다. 또 하나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도낭본 육조당경과 법보당경과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불법의 사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법을 제시하고 바른 가르침을 엮어내면서 설법으로 종합해야 되는데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식견으로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불법 사상에 입에 대는 사상이 첨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육조당경의 사상적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공부가 모자랐다. 그러한 안목이 구족되지 못하니까 그 사상 체계가 잘못됐는지 올바른지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해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지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당경, 법보당경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육조당경을 공부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 도낭본 육조당경, 원초의 육조당경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12,000자의 도낭본 자료와 24,000자의 법보당경의 자료와 무엇이 더 첨가됐느냐? 왜 첨가를 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서지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우리가 더욱더 검토를 깊이 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은 우리가 이제 최초의 육조당경이 만들어진 그 문제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해 나가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후대의 당경에서는 육조당경, 법보당경 이런 제목으로 나오지만 도낭본 자료는 어떻습니까?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15페이지에 남종동교 최상대성 마하바냐 바라밀경 육조 해능대사 어소주 대범사 시법당경 1권 겸수무상계 이렇게 제목이 깁니다. 그 밑에 이제 편집자, 홍법제자, 법회가 집기했다. 이렇게 제목이 긴 이유가 뭐냐? 이게 초기에 도낭 자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제목이 해능의 자료로서 조계대사전이라고 하는 그 자료도 있는데 그 자료도 보면은 제목이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목이 길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에 선종 문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성이나 최상성이란 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성불교 사상체계와 대성불교의 사상체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문은 대성불교 가운데서도 최상성의 법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깊이 제목으로서 명심시켜 주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이렇게 길게 내요. 그래서 도낭본 육조당경 이 제목은 육조당경 전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능의 설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크로즈업 시켜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목을 우리는 공부를 우선 기본적으로 해두어야 내용에 들어가서도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첫 번째 남종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남종이라는 제목. 여러 가지 육조당경은 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역사적인 부분, 사상적인 문제점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남종이냐? 제가 지난번 강좌 때도 남종선과 북종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남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요, 북종선에 대항하는 새로운 하나의 종파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종파의 의미를 두고 있다. 자, 전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북종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항상 북종이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전통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면은요, 예, 북종은 홍인의 문화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홍인과 그 수제자 신수라고 하는 인물이, 신수의 제자 보적이라고 하는 인물, 또 의복이라고 하는 인물,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천재적인 인물들이 출연하면서, 홍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매산이라고 하는 산중에서 단순히 수행자였었어요. 천태의 그 영향을 받기도 했고, 새로운 중국의 선불교의 어떤 수행자 집단으로서의 하나의 새로운 집단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황매산이라고 하는 양자강 북쪽의 그 깊숙한 황매산 그 골짜기에서 수행자들을 모아서 수행자를 이끌어갔던 하나의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 문화에서 10대 제자가 배출해요. 10대 제자가. 10대 제자란 말은 사실은 홍인이라는 선사를 위대하게 추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위대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10대 제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뭐 유명한 이제 해능의 10대 제자. 이 10대 제자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만한 숫자고,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훌륭한 지혜와 인격이 원만함을 10대 제자의 배출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10대 제자밖에 없겠어요? 수천 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고, 왜 한 사람에게만 법을 전하는 것도, 이것은 불법 사상에서 보면 문제가 되죠. 수만에게 모든 법을 전해야 되는 것이 왜 한 사람에게는 법을 전해야겠어요? 이런 것이 육조단경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우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빠져서 불법의 본질적인 사상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왜곡된 불교 사상을 공부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육조단경을 공부를 해야 역사성에 떨어지지 않고 만들어진 픽션이라고 하는 내용 그 자체에 벗어나서 불법의 진실 그 자체를 체득하는 공부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인의 문화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해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육조단경의 주인공이죠. 해능의 문화에 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실 남종이라고 하는 주장을 최초로 내세운 사람은 하택 신해입니다. 그러면은 신수와 해능이라는 사람은 북종이다 남종이다 이거 시대적인 상황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 감각도 없고 그러한 의식도 없었어요. 벌써 죽고 난 이후에요. 그럼 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남종과 북종에 대한 종론을 펼쳤느냐 하면은, 신수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북종의 보적과 의복이라는 사람이 신수를 6조로 모세우고 자기가 7조라고 주장하니까, 자기 스승인 진짜 6조는 해능이고 자기가 7조라고 주장을 하는 새로운 운동을 펼친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종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거죠. 논쟁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는 북종과 남종은 지리적인 문제였었어요. 지리적인 문제. 즉 북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문제는 낙양장안이라고 하는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서 교화를 펼친 사람들의 선풍을 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하나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북종이다 했고, 또 남종은 무엇이냐 하면 소주라고 하는, 지금 홍콩이라든가 그쪽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중국이 광동성 소주 그쪽은 옛날에 중국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 소주라고 하는 아주 변방에서 해능이라는 인물이 소주 대범사라고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범사라고 하는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 사찰입니다. 육조단경에만 등장하는 사찰이라는 점입니다. 이 육조단경을 공부하실 적에 보면 소주 대범사도 나오고 여기에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인물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경의 작자가 만들어낸 허구상의 사찰이고 지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제적인 그 지명을 필요하니까 사용한 거예요. 등장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인이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신수도 등장하고 해능도 등장하고 신해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육조단경에서는 뭡니까? 픽션상의 인물입니다. 요 점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문제점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와 같으냐 하면은,
원효대사 소설을 읽어볼 적에 여러분들이 원효대사 소설과 하고 역사상으로 살았던 원효대사하고는 별개죠. 똑같은 인물이지만은 소설상의 등장인물의 원효와 역사상의 원효는 다른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면은 픽션과 사실, 현실과의 착각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문제가 오늘날 육조단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수라고 하는 위대한 선성을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육조단경에 신수는 조역 역할이고 해능은 주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연 역할을 하는 해능을 중심으로 육조단경의 소설과 픽션과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조연역은 조금 바보 취급을 하죠. 주역을 더 크로즈업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역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종사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이런 문제점에 잘못된 점도 바르게 비판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같이 배워나가야 된다는 점이죠. 한쪽만을 갖고서 일방적으로 공부해 나간다면요. 신수는 형편없는 인물이고 해능은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차별심과 분별심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은 배척하고 한 사람은 높인다면 불법 사상이 맞질 않나요? 이런 사상, 불법 사상을 바로 불법의 대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육조단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중생심에 떨어지게 하고 차별심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거 불법 공부를 제대로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이게 허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어디까지 냉철하게 갖추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낙양 장안의 교화를 펼친 사람을 북종성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신수하고 보적이라고 인물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삼재 서성 즉 중종하고 고종 중종하고 애종인가 3대 황제의 국사로서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죽고 난 뒤에 어디에서 장례식을 치르냐? 용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용문 석굴 아시죠? 용문 석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황실의 장례식장입니다. 아무나 거기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은 고성 몇 명만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를 정도로 존경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신수가 죽고 난 뒤에 바로 부마라든가 장렬 같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재상을 전부 다 신수의 비문을 짓고 왕자들이 신수에게 모든 애를 다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런 기록들이 신수의 비문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해능의 자료에는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신수의 자료는 그 당시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중국의 당대 역사의 기록에도 신수라는 존재는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능이라는 자료는 일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해능에 대한 자료는 다양하게 새로운 종교사적인 신앙적인 전승의 차원에서 새롭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달마도 마찬가지예요. 달모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항상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역사 선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토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믿지 않으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새로운 역사를 허구의 역사를 만들든 진실의 역사를 만들든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기록입니다. 기록.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만들어진데 이 기록이 믿음을 토대로 했을 적에 역사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 다 알죠? 왜 여러분 압니까? 예? 알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알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은 알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립되질 않아요. 기록을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이 다 이 기록과 믿음을 하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육조당경이라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능의 법문이라는 기록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볼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믿음과 믿지 않은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가능성과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지만은,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가는 힘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무엇이냐? 모든 우리들의 삶이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의 자기의 삶이냐, 부정적인 사고의 삶이냐 나누어져요. 이것을 불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중생심은 의심이 돼버리고 불심은 믿음이 돼.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는 자신을 믿음으로서 전환시킬 때 의심하는 노력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학습이라 그래요. 불법을 배우는 공부라 그럽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고, 그 인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지혜로 만들어가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지혜가 자기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인격을 형성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 그 자체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지리적인 논쟁 그 자체도 역사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남종과 북종의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단순한 지리적인 논쟁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해가 주장하는 남종의 역사는 여기에다가 가치 비판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북종은 무엇이냐? 교판적으로 점교고, 점교라 그럽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남종은 가르침이 뭐냐? 동교다. 자, 여기 동교와 점이 이제 육조당경에서 앞으로 내용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판론적인 사고인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불교, 대성 불교의 모든 전통의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북종서는 개정의 사막의 실천 정신과 사상 체계를 대성 불교에서 주장했던 화엄 사상에서 주장하고 모든 사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종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구법 행각을 하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이 법계품의 이야기가 있죠. 이 법계품 이야기가 무엇이냐? 선제동자가 맨 처음에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장자들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지식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법문을 다 봤죠. 이것을 뭐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이란 뜻이거든요. 단계적,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 나가서 자기의 세계를 더 향상시켜 나가는, 이것이 인도 불교나 불교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종의 동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열반경이 만들어지고 열반경이 전래되면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뤄나가는 사상체계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교학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번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변화를 이루어지냐 하면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가르침의 법문 내용이 여기에서 틀려요. 그 다음에 미혹한 마음에서 깨달음의 마음으로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것, 즉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어 난다는 것은 전환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라든가 점이라는 것은 느리게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점은 단계적이고 돈은 단번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가르침의 방법론이 여기에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돈점의 논쟁은요, 사실은 중국의 북종선과 남종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축도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재가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구마라즘 문화의 10대 철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구마라즘 문화의 그 뛰어난 제자 가운데 축도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문으로 쓰면은 축도생입니다.
이분은 동교를 주장했고 또 동문입니다. 해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해관이라는 분은 점교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마라즈 문화의 두 사람 중에 천재적인 제자인데 사상적으로 대립이 생기기 시작해요. 축도생은 열반경이 번역에 중국에 전래되기 전에 벌써 자, 불성 사상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불법은 동교로서 중생심에서 불침을 깨달아 나가는 동교적인 법문이다라고 이런 법문을 펼치니까 동문인 해관이 경전에도 없는 그런 삿된 법문을 한다 해서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쪽의 수도에서 해관이라는 사람이 축도생이라는 사람은 이단자다고 해서 배척을 시켜버려 쫓겨나버려요. 그래서 축도생이 산중에 가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동교의 법문이 이단이고 불법에 어긋난다면은 나는 천벌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내가 주장하는 이 법문이 옳다면은 모든 산천초목이 또 모두 내 법문에 동의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산천초목을 향해서 법문을 하니까 모든 바위라든가 나무들이 고개를 당신 법문이 옳다.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중국에서 전래돼 갖고 번영을 하다 보니까 축도생의 동교의 법문이 사상적으로 더 앞서가고 맞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죠. 그로부터 축도생이라는 사람은 후대에서 정말 뛰어난 안목을 갖춘 위대한 고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점교와 동교의 논쟁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남종선과 북종선에서 주장한 하택신해가 주장한 남종에서의 동교의 문제는요. 선사상의 실천 사상 토대 위에 새로운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북종선의 사상은 전통적으로 모든 교학 체계를 수용한 개정의 사막의 실천 체계를 토대로 한 점교의 방법이지만은 남종의 동교는 개정의 사막을 일체화시킨 이게 개에서 정으로 정에서 해로 순차적으로 닦아나가는 가르침에서 개정해를 하나로 일체화시켜서 일심으로 깨달아서 중생심으로 개정의 사막을 무념의 실천으로 정리해 나가는 새로운 남종 동교의 사상적인 실천론 위에 새롭게 주장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해가 주장하는 남종은 단순한 지리적인 문제의 남종과 북종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치 비판의 문제점으로 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북종은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다. 그런 가르침을 펼쳐갖고는 어떻게 올바른 불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성불교에 비대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종은 불법을 바로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인격을 구족하는 남종 동교의 법문만이 올바른 선사상이다라고 하는, 즉 북종은 삿된 가르침이고 남종은 정법의 가르침이다. 정과 사회, 정법과 사법으로서의 북종선과 남종선의 새로운 교판론적인 시각에서 북종을 배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종과 북종의 차이가 여기에서 새로운 선수행 체계로서의 문제점으로 부각을 했죠. 그래서 우선 교판론적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과 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남종의 문제가 그래서 북종의 전통적인 교학 체계, 선수행 체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단자가 정통에 대한 이단자의 도전이다. 항상 전통을 개성하고 있는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이단자의 도전이다. 이 도전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요즘에 뭐 사상적인 이념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많은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에서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정통에서는 이단이지만은 이단자가 단순한 이단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통의 정법을 토대로 한 바른 사상 체계를 제시함으로 해서
북종의 삿되고 잘못돼 나오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상 체계를 완전히 혁신시켜 나가는 종교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삿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보수성을 갖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되고 형식을 취하게 되고 전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힘을 과시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불교 사상에서 보면은 보수성이라든가 집착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의 자기 주장과 어떤 개념에 집착을 하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형식과 권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고 있는 거죠. 금강경의 사상에서 볼 적에는 뭡니까? 일체가 무상이고 무주가 돼야 되는데 형식과 틀을 갖고 있으면 불법 사상에 맞진 않죠. 이것을 전부 다 정법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상으로서 기존의 모든 사고 체계, 안주하는 세계 또한 형식에 집착되어 있는 불교 사상의 집단, 이것을 교단적인 비판, 사상적인 비판을 철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법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그 사상의 혁신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남종의 새로운 종교 개혁의 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의 운동을 펼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수도 벌써 다 죽고 난 이후고 해능이라는 자기 스승도 벌써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732년경에 자, 해능이 언제 죽으냐? 713년에 죽습니다. 해능이 죽고 난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예요. 신수는 700년에 죽어요. 신수가 죽고 난 이후 30년이 지난 해예요. 자, 신수와 해능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누구냐? 해능의 제자 신해라는 인물이 신해의 제자 보적이라든가 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펼친 보수성과 권위성과 형식과 전통, 즉 6조 7조라고 하는 형식과 권위 전통, 또 북종선의 개정의 사막이라는 수행 체계, 점교라고 하는 가르침의 체계, 이것에 대해서 남종의 정법의 새로운 사상 체계로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지리적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사상과 실천 체계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펼친 것이 남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종은 이러한 새로운 종교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펼친 인물이 하택신해라는 인물인데 여기에서는 왜 그럼 남종 동교라고 하는 법문을 해능에다 갖다 붙였느냐.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연대적으로는요. 신해가 죽고 768년에 신해는 죽습니다. 신해가 죽고 난 이후에 신해가 768년에 죽는데 육조당경은 790년경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30년 후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보통 중국의 호적 박사는 이 육조당경은 과연 누가 만들었냐? 남종의 건립자고 신선학의 건립자고 새로운 종교운동가고 북종을 파괴시킨 사람이고 그 사람인 신해인데 이 신해가 육조당경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실 육조당경의 서지학적인 고찰로 우리가 살펴볼 적에는 신해가 죽고 난 이후 30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지학적으로 고찰한 이유는요. 모든 시대의 자료를 전부 다 점검합니다. 사상적인 표현, 언어적인 표현 모든 것을 점검해가지고 이 어떤 책에 영향을 받았고 어떤 책의 언어를 수용했고 누구의 사상체계를 받아들였고 인명과 지명과 또 사상체계를 전부 다 자료를 다 비교 분석해서 연대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계대사전 이후 보림전 성립 이전, 그 보림전이 801년에 성립되는데 801년 보림전이 성립되기 전에 만들어졌다면 790년밖에 안 된다. 조계대사전은 780년대에 성립이거든요. 780년 이후 801년 사이에는 790년이라고 요 사이밖에 요 성립 연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만들어진 육조당경이를 우리가 원초본이라고 한다면은 신해도 죽고 난 이후죠.
신해는 육조단경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 대신에 육조단경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은 도낭에서 역시 발견된 신해의 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신해 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육조단경의 모든 내용의 골격을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육조단경과 아주 비슷한 단어라고 하는 신해 어록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을 연구할 적에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어. 자, 육조단경은 뭡니까? 단경이죠. 단어와 단경의 차이입니다. 이건 신의 어록이고 이건 해능의 법문집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신해의 단어에서 단경으로 발전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상적으로 역류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신해의 단어보다도 단경이라고 하는 육조단경의 사상이 더 앞서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인데 해능의 사상이 제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연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사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해의 사상을 여기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해능이라는 인물은 비문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왕류가 쓴 비문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왕류에 쓴 비문에 해능에 대한 연대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참 불가사의하다. 그 왕류라고 하는 사람은 왕진과 형제지간이고 북종 신수의 제자인 보적의 신도였습니다. 왕류가 산수시로도 유명하고 유명한 시인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문장가가 비문을 썼는데 불구하고 해능의 비문을 썼는데 거기에 육조 능선사 비명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연대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어디에서 활동해서 어디에서 살았다, 연대나 지명이 한 군데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이거 비문이 정말 이상한 비문이라는 겁니다. 야, 왜 이럴까요? 비문을 쓰면은 그분에 대한 출생기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비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이 비문을 누가 부탁했느냐? 하택 신해가 부탁했습니다. 신해가 부탁하면서도 자기 스승의 비문을 부탁하면서 왜 연대나 기록이, 지명의 기록이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느냐? 이것은 비문의 형식만 갖추었지요. 해능에 대한 연대 기록을 그 당시에 왕류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죽은 기록도 신해의 어록에 한 구절 딱 나와요. 이것을 연대 측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한 생애를 이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자료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해능이라는 인물이 왜 육조단경도 나오고 조계대사전이라는 자료도 나오고 많이 나왔느냐? 그만큼 신해라고 하는 인물과 해능이라는 인물은 남종의 운동을 펼친 사람은 신해지만은 신해가 자기 혼자서 펼친 운동이 아니라 자기 스승을 육조라고 하는 조사로 내세우고 펼친 운동이었다. 왜냐? 북종에서 벌써 육조를 북종 신수와 육종이고 칠조는 보적이라고 주장했죠. 이게 조통설이라고 하는 법맥의 관계도 중국에서만 있을 수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혈통 사상이 중국인들에게 아주 강합니다. 이제 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혈통 사상이 강한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불법의 전통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통설을 주장했는데 북종선에서 먼저 이것을 주장해버려요. 전등설이라고 하는 것이 북종선에서 먼저 주장돼버려요. 전법복이라든가 능가사작이라는 이런 책이 벌써 713년도에 북종선에서 편집이 됐네. 그 전등록이라고 하는 소위 초기의 전등사서라고 하는 책에 달마에서부터 해가 성찬, 도신, 홍인을 거쳐서 6조는 신수고 7조는 보적이라고 하는 그 법맥이 딱 만들어지면서 그 책이 엮어지다 보니까 신해가 볼 적에는 이것은 상당히 수긍하기 어렵다.
정통의 불법도 아니고 올바른 불법 사상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법문을 펼치면서 자기네들이 북종의 달마의 정통 법계를 개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해가 북종 공격을 펼치면서 펼친 운동이 무엇이냐? 남종의 새로운 독립을 펼쳤고, 두 번째는 남종의 새로운 법맥을 제시한 거죠. 남종의 정통 법맥은 무엇이냐? 남종 동교의 정통 법문은 6조가 해능이고 7조는 자기다는 주장합니다. 자기가 7조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공공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상에 너무나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신해는 아상에 떨어지지 않는 주장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7조라고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주장한 것은 안 해요. 간접적으로만 주장을 해요. 왜냐? 6조는 누구냐? 자기 스승 해능이다. 자기 스승이 6조가 되어야 유일한 6조의 법맥을 개성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7조가 되는 거죠. 자, 이후에 우리가 7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6조의 정통 법맥을 이은 사람이 후대에 내려오면요, 신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자로 또 밀려버려요. 누가 7조가 됩니까? 남학해양이 되죠. 청원 행사가 7조 행세를 하죠. 자,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인 판이 바뀌지 나가는 이유는 뭐냐?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항상 그 시대의 인물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가 나오면은 새로운 선종사의 역사, 종교사의 역사는 바뀌지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임제어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보다 덕과 지혜가 뛰어나야 스승의 인격을, 지혜와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 스승보다 덕과 이 지혜가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만큼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데 사명을 두고 있는 것이 중국 불교의 하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기록의 의미를 두기보다도 새로운 정법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운동을 펼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록이라든가 육조 당경이라는 책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시대의 새로운 종교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죠. 그 기준의 인물이 누구냐? 해능이라는 조사라고 하는 인물이고, 해능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육조 당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편찬해서 새로운 그 시대의 선사상과 불법의 정법을 펼칠 수 있는 정신을 제시해주는 운동을 만든 것이 무엇이냐? 육조 당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과 단어라고 하는 것과 당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설법한 것은 말씀 어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경은 누구죠?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만이 경이라고 그랬어요. 성인의 말씀만이 경인데, 여기에서 육조 당경에서 왜 경이란 말을 붙였느냐? 육조라고 하는 해능이라는 사람은 육조 조사인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부처, 육조 단계에서 생불로 나옵니다. 살아있는 부처. 아까 법보 당경이라고 그랬죠? 법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하나가 들어가죠. 법보로서 당경을 설했다. 법보를 설한 주역이다. 여기서 완전히 사람의 차원이라, 육신의 보살이라든가 법신의 보살이라든가 살아있는 부처라는 생불이라고 하는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인격이 새로운 중국의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자리매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왜 설법한 말을, 어록이라는 말이 후대에 나오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시대지만 왜 그러면은 경이란 말을 붙였는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위경이란 말 있죠? 위경. 위경은 어떤 경이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권위, 부처님이 설한 경전의 형식, 부처님의 입을 빌린 말이라고 그랬죠. 자, 내가 주장해도 되는데 왜 부처님의 이러한 권위나 형식과 명예를 빌리느냐?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는 부득이 이러한 방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조당경도 이러한 인간 불신 시대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시대에서 출현하게 된 해능의 법문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엮어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목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단경과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